기운이 있어서. 지난주 이제 상업 입지로 못했죠. 상업 입지론에서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했고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의 계층성이라는 주제가 있죠. 소주제. 중심지의 계층성. 중심지의 계층성은 피라미드 구조를 갖죠.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기능은 다양해지고 규모는 커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다음에 중심지 성립 조건 있죠. 중심지 성립 조건. 이 중심지 성립 조건은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죠.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 여기 더 커야 이제 중심지가 성립한다는 거. 다음에 이제 중심지 형성 과정을 했어요. 지난주에 중심지 형성 과정. 요거는 평평한 곳에 사방팔방 교통조건도 똑같고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이런 곳에 점포들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고 사람들도 똑같은 소득과 똑같은 기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중심지가 커져갈 때 처음에는 원형으로 커져가다가 서로 부딪히게 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나타나고 서로 구역을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정육각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 다음에 이제 단일 중심지일 때는 원형, 이렇게 되는 게 있었죠.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되기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 어려운데 이제 그 교통 조건이라든가 뭐 시장 조건이라든가 이런 행정 조건이 변하게 되면 이런 거는 영향을 받게 된다. 이거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이 중력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중력 모형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중력 모형. 이거는 이제 레일리의 소묘 인력 법칙하고요. 레일리라든가 허프라든가 다음에 이제 컨버스 있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변형한 형태이기 때문에 모두 다 중력 모형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중심지 상호작용을 얘기해서 상호작용 밀당. 여기는 이제 중심지 형성 과정을 봤잖아요. 크리스탈은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봤는데 여기서는 밀당을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당기는 힘은 당기는 힘. 요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 또는 인구에는 비례한다. 요거죠. 그래서 큰 중심지와 작은 중심지가 있을 때 작은 중심지는 당기는 범위가 좁고 큰 중심지는 크죠. 그래서 경계는 어디 가까이? 경계는 작은 쪽 가까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자, 여기 이제 일단 레일리 이론인데 레일리 이론은 이 두 중심지 사이에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좁게 이렇게 그려지고 이건 이제 넓게 그려지는데 이걸 이제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잖아요. 허프는 이제 레일리 이론을 발전시켰어요.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하면 요 두 중심지 사이에 장애 요인이 있다 이렇게 가정했죠. 이 사람은. 그래서 장애 요인을 고려했고요. 장애 요인을 고려했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나와요? 마찰계수나 시간거리 나오죠. 시간거리나 마찰계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레일리는 중심지가 고객들을 끌어당기죠. 근데 이 허프라는 사람은 어떤 고객이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고객을 중심으로 봤죠. 그래서 이걸 미시적 분석 이렇게 한다 그랬죠. 허프는 미시적 분석, 레일리는 거시적 분석 이렇게. 또 허프는 중심지가 여러 개의 경우에도 했죠. 여기는 이제 레일리는 중심지가 두 개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만 했지만 허프는 중심지가 더 있어도 이렇게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도 적용했죠.
그래서 중심지 수도 봤어요. 이 사람은 이제 2개 중심지밖에 안 봤지만 이 사람은 다수 중심지 수도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허프는 이제 확률론적 관점에서 봤다 그랬죠.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확률, 저쪽으로 갈 확률로 봤지만 레일리는 결정론적 관점에서 봤죠. 이 경계 범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이쪽으로밖에 안 가죠. 이 경계 안에 있으면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없어요. 레일리는 이쪽으로는 전혀 오지 않고 이쪽으로만 100% 가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저쪽으로는 가지 않고 이쪽으로만 오는 거죠. 근데 허프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다. 다만 저쪽으로 갈 확률이 낮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발전시킨 이론이 허프입니다. 이 마찰계수라는 게 요거거든요. 이게 마찰계수인데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한 번도 2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일리의 공식하고 허프의 공식이 실제로는 똑같이 적용됐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시험 칠 때 마찰계수 이런 말이 나오면은 허프긴 한데 여기에 숫자가 다른 숫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2밖에 안 나왔어요. 자, 이런 게 이제 상업입지론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마케팅 이론. 마케팅에서는 시고관 했죠. 시고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했죠. 제일 내용이 많은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자, 여기서 이제 STP 전략과 비믹스 전략 이렇게 나누어져서요. 이거는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죠. 시장을 세분화해서 세분화된 시장에서 가장 자신 있는 시장, 표적 시장을 정해야 되죠. 그래서 기존에 다른 상품이 있었다면은 그 다른 상품과는 차별화를 해야 되고요. 그 차별화의 4가지를 섞으라는 것이 비믹스죠. 그 4가지가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하는 게 있고, 유통 경로 측면에서 차별화하는 게 있고, 홍보 촉진 측면에서 차별화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화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점유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공급자 측면을 중시하는 전략이고, 이거는 이제 수요자 측면을 중시하죠. 이거는 이제 고객들이 아이다 원리에 따라서 주목, 흥미, 그 다음에 욕망을 갖고 행동을 할 때까지 심리적인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해서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 뭐 이런 내용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이거는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일회성 거래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다. 자, 이게 이제 마케팅에서 나온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넘어가면 감정평가 분류죠. 감평분류. 자, 여기서는 현조, 기소, 일구부. 현조, 기소, 일구부. 자,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현황평가죠, 이거는. 조건부 평가고요. 기한부 평가고 소급 평가죠. 그래서 현조, 기소 이렇게 하는데 얘가 원칙적인 평가 방법이죠. 원칙적으로 이제 현황 평가를 하는데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제외되는 게 있죠. 일시적인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입니다. 건부지 평가가 대표적이라고 그랬고요. 조건부 평가는 어떤 조건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게 조건부 평가. 예외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요거는 나지상정 평가가 있었죠. 자, 요거 둘 다 예외적이죠. 뭐에 대한 예외요? 이거는 이제 현황 평가에 대한 예외고, 이거는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예요. 이 기준 시점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 그랬죠. 기준 시점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그 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 조사 완료일이라 그랬죠. 자, 근데 얘네들은 가격 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미리 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의뢰할 때 미리 정해요. 근데 정하는데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면 기한부 평가, 과거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면 소급 평가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일구부 하는 것은 원칙이 개별 평가죠. 원칙이 개별 평가인데 이거는 이제
일괄해서 평가하는 것은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그다음에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별해서 평가하는데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죠. 요건 부분만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는 평가하지 아니함이 원칙이지만 평가의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분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평가하고 부분평가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구분평가는 하나를 다 하는데 이쪽 저쪽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부분만 한다는 얘기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감평 분류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와 가격을 구별했어요. 가격 이론에 가서는 우리 지금까지 10년간 출제됐던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가격 이론에서는 모두 11문제가 출제됐어요. 가격 이론에서는 11문제 출제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있죠. 여기 한 3문제 나왔어요.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게. 그 외에 이제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부동산 가격 특징 또는 특성. 요게 한 문제, 요게 3문제. 그 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 하는 게 있죠.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형이 동생한테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 해서 여기서 2문제. 그 다음에 가격 재원칙 여기에서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모두 이제 11문제.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래서 가격 재원칙이 그 제가 5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 5개는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 대체 원칙. 이 5개만 알아도요. 웬만한 건 다 풀릴 정도로 그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5개가 확실하게 돼 있으시면은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최종 체감 원칙, 그 다음에 경쟁의 원칙, 요 3가지를 더 추가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부터 거꾸로 설명을 드리면 균형의 원칙은 이제 균형의 원칙이 어긋나면은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다 그랬고요.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그리고 기여 원칙은 감정평가에서는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정 가격 판단할 때도 적용된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이거는 달동네 고급 빌라 그랬죠. 달동네 고급 빌라는 최유효 이용이 될 수가 없죠.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경제적 감가가 발생하고요. 변동의 원칙은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하죠. 형성 요인이 변하면은 발생 요인도 함께 변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꾸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적 가치인지를 밝혀줘야죠. 그러니까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된다거나 또는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 변동의 원칙이고요. 다음에 대체 원칙. 부동산의 가치는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할 때 사례 자료를 수집할 때는 당연히 대체 가능한 다른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감정평가할 때는 다 대체 원칙이 적용되는데 특히 비교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이 대체 원칙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는 이렇게 확실하게 해두시고요. 여기에 떼시면은 여기 내부 관련 원칙에 수익 배분의 원칙 하는 게 있고 수익 체증 체감 원칙이 있었죠. 수익 배분의 원칙은 내용이 뭐였어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자, 이 글자가 수익 배분으로 되어 있지만 머릿속에는 뭐를 떠올려야 되는가 하면은 생산 요소를 떠올려야 돼요. 생산 요소. 수익을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 토 경영이잖아요. 수익을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남는다? 토지한테 남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요. 이게 글자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수익 배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배분하는데 한 개만 더 생각합니다. 한 개만.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가 주는 그 속에 숨은 뜻을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에 했나요? 지지난주에 했나요? 경제지대라고 하면은
경제지대라고 하면 뭘 떠올려야 된다 그랬어요? 잉여를 떠올려야 된다 그랬죠. 글자는 경제지대지만 나는 잉여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차액지대 하면은 글자는 차액지대로 나왔지만 나는 뭘 떠올려야 돼요? 비옥도를 떠올려야 돼. 비옥도 차이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니까. 위치지대 하면은 나는 수성비를 생각해요. 수성비. 위치에 따라 수성비가 달라지고 수성비가 절약되는 만큼 지대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게 돼 있으면 공부가 돼 있는 겁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민법에 법률행위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법률행위 나오면 의사표시가 생각나요. 의사표시. 법률행위라 하면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니까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원래 사적 자치 원리에 따라서 야 내가 그 한 개에 1,000원씩 10개만 살란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그 의사표시한 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게 법률행위의 특징이잖아요. 자기가 의사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근데 준법률행위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사를 통지하거나 관념의 통지라고도 하죠.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어떠한 저거 사실을 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통지. 그거는 내가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통지인 것은 내가 의사표시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정해준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뭐 최고의 효력 뭐 이렇게 해지하면 해지의 효력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법에 정해진 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표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준법률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을 때는 그 용어들이 갖고 있는 속에 숨은 내용을 가장 핵심되는 것을 하나를 기억해서 그를 연결고리로 해서 기억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이 많은 양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들이 나왔을 때는 그것이 갖고 있는 속에 숨어 있는 걸 한 단계만 더 생각하면 한 단계. 그러면은 아주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실은 적합의 원칙, 경제적 감가 이렇게 하는데 달동네 고급 빌라를 연결고리로 해서 생각하면 되고 균형의 원칙, 기능적 감가도 엘리베이터 생각해가지고 연결고리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게 공부가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무튼 이 가격 원칙이고요.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이제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형성 요인 일치계, 발생 요인 효상유, 유상유죠. 이런 것들이 상호 상관 결합해서 가격을 발생시키고요. 다음에 이거 뭐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여기 조금 더 중요하니까. 이거는 뭐 가치는 추상적, 가격은 구체적, 가치는 주관적, 가격은 객관적.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 이렇게 있고요. 또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오차가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했고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비교하는 게 한 반 정도 나오고요. 지역 분석의 대상에 대해서 좀 나온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죠. 요거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고, 요거는 최유효용 판정하는 거고, 요거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고, 요거는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여기 이제 가격 수준, 전반적인 것을 말한다면 요거는 구체적인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행 분석이고, 이거는 후행 분석이고, 전체 분석이라면 부분 분석이고, 거시 분석이라면 미시 분석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합의 원칙이 요거 지역 분석하고 관계 있다면은 균형의 원칙은 개별 분석하고 관계가 있죠. 내부 관련 원칙은 개별 분석, 외부 관련 원칙은 이 지역 분석. 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지역 분석의 대상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 있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고,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근데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비슷한 다른 지역이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는 않은 겁니다. 다음에 동일 수요권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으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다 포함하는 그런 광역적 개념이 동일 수급권인데, 수급이라 수급은 수요 공급 줄임말이고, 수요 공급은 시장을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동일 시장권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의 시장권이어서 여기에 있는 부동산이 대체 가능한 다른 부동산이 어디 범위까지 있느냐 하면 이 동일 수급권 범위까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부동산의 사례를 구하기 위해서 이 동일 수급권 내의 유사 지역까지 가는 게 바로 이 동일 수급권 개념이요. 이게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에 해당하는 거죠. 다음에 이 유사 지역은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어서 거리 원근을 따지는 개념은 아니다. 그리고 유사 지역은 용도적 기능적으로만 유사할 것이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비슷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이유는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을 때는 유사 지역까지 가서 사례를 구해야 되니까 유사 지역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은 이 용도적 기능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일정한 범위이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넓은 지역이 되면 안 되고요. 너무 또 좁아도 안 돼요. 너무 좁으면은 사례 수집을 하기가 곤란해요. 이 좁은 범위 안에서 사례가 별로 없을 거니까. 또 너무 넓어버리면 또 가격 수준을 판정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용어 했어요. 용어. 3방식, 6방법 용어 했죠? 자, 이제 거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이론 정리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3방식 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별 평가나 뒤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까지 해야 돼요. 자, 이 3방식에 무슨 방식 있었어요? 원가 방식 있고, 또 비교 방식이 있고, 또 수익 방식이 있었죠. 자, 요 3방식이 각각, 요거는 이제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랬죠. 요걸 삼면성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삼면성. 삼면성이 장기적으로는 일치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일치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평가는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해야 돼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 세 개의 값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어요. 각각에 의한 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그럴 때 사용된 자료의 양이나 정확성, 적절성 이런 걸 봐서 가중치를 달리해서 일종의 가중평균을 한다 그랬어요. 산술평균 하는 게 아니라. 자, 각각의 방식에 가격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 두 가지씩 있죠. 비교 방식에는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각각 두 가지씩 나누어져서 육방법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원가법이죠.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 거사비 하고요.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은 수익 환원법이죠. 수익 환원법. 자, 이제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적산법이죠. 그 다음에 비교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이죠. 그 다음에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수익 분석법이죠. 자, 각각 시산가액이 있었죠. 시산가액이 있었는데 수익은 다 수익자가 붙어있죠. 수익은 다 수익자가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뭐가 붙어있어요? 수익이 다 붙어있죠. 수익가액 또는 수익가격. 여기는 수익임료 이렇게 수익자 다 붙어있죠. 수익방식이 기억하기가 제일 쉬워요. 용어 기억하기가. 수익방식, 수익성 원리,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것만 차이 나잖아요. 수익환원법은 수익가액을 구하는 거고, 수익분석법은 수익임료를 구하는 거고, 수익 다 붙어있고요. 환원시킨다는 거는 장래 발생하는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되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가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분석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는 다 B자가 붙어있죠. 비교. 다만 여기에 이제 시장성만 이제 B자가 안 붙어있고,
전부 다 비자가 붙어 있어요. 비교 방식,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여기도 비자 있죠. 비준 가액, 비준 임료, 비자가 다 붙어 있죠. 그렇잖아요. 요것 빼고는 이제 다 붙어 있으니까. 제일 헷갈리는 게 위에 게 제일 복잡하죠. 자, 원가, 요거는 이제 원가법, 원가 방식, 원가법은 원가 붙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적산이 붙어 있죠. 적산 가액, 적산 임료, 이렇게. 됐습니까? 됐죠? 적산. 자, 이렇게 해서, 공식 다 외웠다고 치고요. 일단 외웠다고 치고, 뭐 외워도 이제 진도는 나가야 돼요. 자, 이제 원가 방식부터, 원가 방식 중에 이제 원가법부터요. 자, 원가법부터. 원가법은 무슨 가액을 구한다고요? 적산가액. 자, 적산가액은, 자, 이게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랬잖아요. 비용성의 원리. 이 건물을 평가한다면 이 건물을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돈 계산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돈. 그게 비용이잖아요. 그 새로 짓는 데 들어간 돈을 재조달 원가라 그래요. 재조달 원가. 자, 여기다가 이 건물이 새 것이 아니잖아요. 새 것이 아닌 만큼 가치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떨어뜨리는 작업을 감가 수정, 이렇게 떨어지는 작업을 그렇게 해서 구한 금액을 감가 수정액 이렇게 하거나 또는 감가 누계액 이렇게. 자, 이런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용어가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야 돼요. 용어가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해도 하고요. 다음에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에서 사용했던 그 단어들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유출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재라는 말은 뭐예요? 재라는 말은 다시 새로 이런 뜻이잖아요. 조달한다, 이거 뭐 조달 마련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원가는 뭐예요? 원가는 비용과 관련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 여기서 원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가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원가는 직접 재료비 정도 수준으로만 원가를 생각해요. 음식점을 가든 아니면 이런 거 만들든 이건 뭐 원가 해봐야 얼마 되는데 이렇게 비싸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이 공부에서는 원가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네 라고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 안 받아들이고 지나가서 계속 그 원가만 생각하면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한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한 20, 30% 정도가 여기서 나오고요. 7, 80%는 여기서 나온다. 여기가 더 중요해요. 이쪽이. 근데 이걸 이제 먼저 하면은, 자, 이 재조달 원가에서는 세 가지를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뜻이요. 재조달 원가의 뜻. 재조달 원가란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이요. 적정 원가 총액. 자, 여기서 이제 기준 시점, 여기 이제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기준 시점은 이걸 신축 시점 또는 준공 당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당시의 가격이 필요한 거지. 옛날 지을 당시, 신축 시점 하면 준공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어요. 옛날에 지을 때 얼마가 들어갔느냐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지금 만약에 오늘 이 날짜에 평가를 한다면 오늘 날짜의 새것의 가격이 얼마인데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물건은 새것은 아니니까 그 새것보다는 떨어뜨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축 시점, 준공 당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현재 시점 해도 안 돼요. 이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그게 한 달 전일 수도 있고 그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니까 항상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당시에 적정 원가 총액이에요.
자, 다음에 뜻은 그렇고요. 다음에 이 원가의 의미, 원가. 이 산정을 할 때 말이에요. 원가를 산정할 때 이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물론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오해를 했고요. 이 원가라는 단어를 의미를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냥 보통 말하는 원가라면은 그냥 재료비 이 정도만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벌어서 전원주택을 짓겠다. 그러면은 그 건축업자한테 이런 집 지으려면 얼마 드리면 돼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 이게 원가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거는 이제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일 뿐이고요. 만약에 건축업자한테 돈을 그렇게 줄 때는 그 건축하는 데 드는 돈을 주는 거죠. 설계비는 별도죠. 설계는 딴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그리고 건축업자가 건축할 때 감리도 해야 돼. 감리. 설계 도면이나 그 시방서대로 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감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죠. 또 건축업자가 건물 다 짓고 열쇠 주면서 이제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취득세, 등록세 내고 이렇게 보존 등기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돈이 모든 돈.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돈을 원가라 그래요. 여기서의 원가는 의미가 다르죠. 여기서의 원가는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돈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도급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도급방식. 이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 설령 자가건설일지라도 자기가 직접 지을 때는 이윤 같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이윤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짓잖아요. 근데 설령 자가건설일지라도 이윤을 고려해서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게 재조달 원가. 이 원가는 말이에요. 이 원가는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이 표준적 건설비예요. 표준적 건설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부대 비용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 표준적 건설비 안에는 내 집 짓는 데 발생하는 직접 공사비뿐만이 아니라 자기 사무실 운영하고 막 이런 간접 공사비도 있고요. 자신의 뭐도 들어가 있어요. 이윤도 들어가. 이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거기에다가 부대 비용까지 다 더한 게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그냥 새것 가격이에요. 새것 가격. 새것 가격. 새로 지어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 모든 가격이 다 재조달 원가예요.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가 1억이라면 내가 새 것을 갖고 있다면 얼마짜리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1억짜리 갖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덜 오해를 합니다. 이제 원가라는 단어가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여기도 세 가지인데 아직 한 개가 더 남았어요. 한 개 더 남았어요. 자,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 뜻은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이고 그 원가라는 거는 재조달 원가 산정할 때는 도급 방식 기준에서 건축업자한테 주는 이런 표준적 건설비뿐만이 아니라 부대 비용까지 이렇게 모두 포함하는 게 재조달 원가입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종류. 이 종류는 복제 원가가 있고요. 대체 원가가 있어요. 복제 원가를 재생산 비용이라고도 해요. 요거는 대치 원가라고도 하고요. 복제 원가는 말 그대로 복제. 쌍둥이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물리적 동일성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동일성.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법으로 똑같은 자재를 이용해서 똑같이 짓는 게 이게 복제 원가인데, 대체 원가 또는 대치 원가는 효용 또는 기능적 동일성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왜 이런 게 필요한가 하면은 오래된 건물의 경우에요. 오래된 건물.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 말씀을 드렸었죠. 오래된 건물은 그게 지금 30년 넘은 기와집이에요. 그 30년 넘은 기와집인데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때 목수가 와서 그 대패 틀을 갖다 놓고 이 마당에서 대패 깎고 이렇게 했는 그런 기와집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복제원가를 계산해 본다 생각해 보세요. 복제원가 계산하면은 그런 목수 구해와야 되죠. 목수 하루 일당이 엄청 셉니다. 그런 목수 구해와야 되고 기와 구해와야 되고. 자, 30년 전에 제가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집 지을 때 그때 돈 얼마 정도 들었어요 하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그 당시 돈으로 1,000만 원이래요. 그 당시 돈으로. 근데 지금 그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30년 넘은 기와집, 낡은 기와집, 시골에 그 경제적 가치 해봐야 2천, 3천도 안 될걸요. 근데 그래도 들인 돈보다 더 나가죠. 들인 돈보다 더 나간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물가가,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복제원가로 계산하면은 엄청 세게 나오겠죠. 인건비만 해도 뭐 하루 일당 보통 인건비가 아니니까 그 한 몇 달 걸린단 말이죠. 그런 집 지을 때 한 두어 달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그 2달 동안 인건비에다가 그런 재료비 그런 거 새로 장만해야 되고 구하기도 힘든. 그럼 복제원가 계산하면 너무 세게 나오죠. 근데 경제적 가치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평가할 때는. 그럴 때는 차라리 지금 그 우리 집 그 지붕은 그렇지만 벽체는 있을 거 아니에요. 벽체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평면도 있잖아요. 평면도. 그 평면도에 해당하는 넓이만큼을 요즘 공법으로 그냥 뭐 슬라브 집으로 짓는다든가 해서 칸을 그렇게 나누어서 이용하는 데는 똑같이 지장이 없게 문이나 뭐 이렇게 위치 같은 걸 똑같이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와 별 차이 없게 기능적으로는 똑같이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게 무슨 원가요? 대체 원가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30년 지난 만큼을 떨어뜨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새거 가격이니까 얘든 다 무슨 가격이요? 새것 가격, 새것 가격. 새것 가격을 구한 후에 이제 30년 지난 만큼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적 가치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그게 한 2천만 원도 안 될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도로가 나면서 그게 이제 수용이 됐어요. 수용이 됐는데 아버지는 노년에 그냥 운수 대통한 거예요. 그거 받아봐야 얼마 받겠어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거를 6천만 원 받았대요. 그러니까 운수 대통한 거죠. 로또 당첨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노인들이고 하니까 뭔가 더 이렇게 해줬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오래된 건물들은 대체 원가가 적당하고요. 복제 원가는 이제 신축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된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복제 원가를 해요. 자,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 이게 이제 물론 이걸 기억해야 되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지만 이 복제 원가를 적용을 할 때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걸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나? 이렇게 제가 출강하는 학원 중에 한 층이 4m예요. 한 층이 4m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기도 조금 다른 데보다는 높은 편이에요. 이 규모가 큰 건물일수록 이렇게 이 층고가 더 높습니다. 아파트가 층고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층고. 2m 50에 2.5가 안 돼요. 아파트는 2.5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건물이 보통 3m만 해도요. 3m만 해도 쓰는 데는 별 지장이 없거든요. 이렇게 3m만 해도. 그러면은 얘는 층고가 4m고 얘는 층고가 3m고 3m만 해도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기능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면은 이 건물의 기능이나 이 건물의 기능이나 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돈은 누가 더 많이 들어요? 얘가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짓는데 이걸 이제 그냥 편의상 그냥 16억 하고 이거는 12억 이렇게 하면은 얘는 돈이 12억 들었고요. 얘는 돈이 16억 들었어요. 근데 가치는 똑같아요. 얼마의 가치밖에 안 나가요? 얘가 12억 가치밖에 안 나가는. 돈은 16억 들었지만 가치는 12억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기여의 원칙에서 했잖아요. 기여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 합이 아니라 그랬죠. 기여한 정도예요. 돈은 16억 들어요. 비용은 16억 들었지만
가치는 얼마밖에 안 나가요? 12억밖에 안 나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 복제원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니면 복제원가를 여기 16억을 집어넣으면 제대로 가치가 나가지도 않는 거를 지금 다 포함시킨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감가수정할 때 뭐를 빼야 돼요? 제 가치 못하는 만큼을 빼야 되겠죠. 네, 그런 거를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래, 기능적 감가. 그래서 이거는 복제 원가를 사용할 때는 감가수정 시 뭐를 고려해야 돼요? 기능적 감가를 고려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론 차이야. 근데 대체 원가 12억을 갖다 쓰면은 이미 빼버린 상태죠. 이미 기능적 감가를 해버린 상태잖아. 그러니까 뒤에 감가수정 시 기능적 감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기능적 감가를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에요. 예, 여기 이제 중요한 차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예요. 재조달 원가 세 가지 하면 뭐예요? 예, 뜻은 기준 시점 현재요. 신축 시점도 아니고, 예, 현재 시점도 아니고, 준공 당시도 아니고,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이고, 이거는 이제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 예, 교재에서는 조금 더 수식어가 있어요. 다음에 산정을 할 때는 이거 원가를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죠. 예, 직접 재료비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건축업자한테 주는 표준적 건설비 말고도 부대 비용이 있는데 특히 여기 예,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말고도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예, 도급 방식 기준으로 예, 계산을 해야 돼요. 자가 건설일지라도. 다음에 종류의 복제원가, 대체원가에서 복제원가는 물리적 동일성, 대체원가는 예, 효용 측면의 동일성. 다음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복제원가의 경우에는 감가수정 시 기능적 감가를 고려해야 되지만 대체원가는 이미 금액이 낮아졌잖아요. 이걸 이제 16억, 12억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금액이 이미 낮아서서 이 대체원가를 계산할 때 이미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감가수정할 때는 또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에 세 가지요. 자, 그래서 자, 우리 교재에서 좀 보고요. 원가 방식 414쪽에서 맨 밑에 이제 개념 보세요. 맨 밑에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됐죠. 자,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공식을 그냥 그대로 읽어준 거죠. 예,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적용 대상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요. 장단점에 하나씩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장점에 디귿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조성지, 매립지 등의 토지평가에는 이 원가법이 아주 좋습니다. 조성지, 매립지 이거는 이제 금방 택지 조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된 사례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익 사례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매립지도 마찬가지. 다음에 단점은 토지와 같이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은 적용이 곤란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는 뚝딱뚝딱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뚝딱뚝딱 만들어서 생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곤란합니다. 다음에 이제 재조달 원가 밑으로 가서요. 재조달 원가란 하고 있죠.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 현재 여기 키워드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수식어가 재생산 또는 재취득한 경우에 적정 원가 총액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번에 재조달 원가는 대상 물건의 적산 가격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적산 가격이 재조달 원가보다 더 커질 수는 없는 거죠. 재조달 원가는 새것의 가격이니까. 다음에 재조달 원가는 대상 부동산을 중고 상태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당시 기준 시점 현재 신축 시 적정 원가 총액이에요. 옛날 당시 지금 낡아진 상태로 제한한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것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재조달 원가는 새 것의 가격이다. 자, 다음에 이제 종류는 복제 원가. 이거는 물리적으로 동일 이렇게 키워드죠. 물리적으로 동일. 다음에 넘어가셔서 대체 원가는 기능 효용 면에서 동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복제 원가와 대체 원가의 비교에서는 그 디귿에 있죠. 디귿에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산정하였을 때에는
감가 수정 시 기능적 감가는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체 원가에는 기능적 감가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복제 원가는 물기경을 다 하는 거고, 복제 원가는 물기경을 다 하는 거고, 대체 원가는 물리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만 하고 기능적 감가는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다음에 산정 기준. 요건 도급 방식 기준에서 자가 건설일지라도 도급 건설에 의한 경우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제조달 원가는 표준적 도급 건설비 플러스 통상적인 부대 비용인데 그 도급 건설비 안에 이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이제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법은 이거는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그 3번의 단위 비교법하고 4번의 변동률 적용법 요것만 참고로 보시면 돼요. 우리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단위 비교법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률 적용법입니다. 그렇게 뭐 따로 질문하지는 않지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이죠. 자, 이 감가 수정은 들어가면 또 세 가지가 나눠져요. 또 여기에 또 세 가지가 나눠져요. 그래서 이건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